요즘 식당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고 음식은 로봇이 가져다 주죠. 3, 4년 전만 해도 신기해서 사진 찍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혹시 이 로봇이 왜 이렇게 빨리 퍼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2위와의 격차도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불리는 인구 절벽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세계 1위 자동화 국가로 만든 겁니다.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로봇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디에 기회가 생기는지와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세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인구 절벽이 어떻게 로봇 세계 1위를 만들었는지, 이 1위에 아무도 말 안 하는 함정이 뭔지, 그리고 진짜 기회가 되려면 뭐가 갖춰져야 하는지. 특히 마지막 조건 세 가지는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이걸 모르면 한국이 로봇 1위래까지만 알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게 됩니다. 내 커리어, 내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경제 흐름을 매주 쉽게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갈 수 있습니다. 통계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에요. 통계청 확정 수치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한데 3분의 1 수준이죠. 다행히 2025년에는 반등 조짐이 있어요. 1분기 출산율이 0.82명으로 올랐고 출생아 수도 16개월 연속 증가 중입니다. 좋은 신호긴 한데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에요. 그런데 출산율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놀라운 숫자가 나왔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82.6%가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1,200개 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예요.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더 주어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이유가 분명해져요. 15세에서 64세까지 실제로 일하는 나이의 인구를 생산연령 인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경제를 굴리는 엔진 같은 인구입니다. 이 인구가 지금 급격히 줄고 있어요. 2020년대에는 매년 32만 명씩, 2030년대에는 매년 50만 명씩 줄어듭니다. 매년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속도예요. 2044년이 되면 지금보다 약 940만 명이 줄어드는데 서울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동네 식당 사장님이 시급을 올려도 알바를 못 구하고, 공장에서 주문이 밀려도 라인에 세울 사람이 없고,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기사님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했느냐?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기계를 들인 겁니다. 2024년 11월 국제로봇연맹 IFR이 세계 로보틱스 2024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서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가 노동자 1만 명당 1,012대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이냐면요. 2위 싱가포르가 770대, 3위 중국이 470대, 독일 429대, 일본 419대예요. 1,000대를 넘긴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 평균이 162대니까 한국은 그 6배가 넘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더해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2,867대입니다. 노동자 4명이 일하는 곳에 로봇 1대가 있는 셈이에요. 공장 라인에 들어가면 사람보다 로봇 팔이 더 많이 보이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건 대공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보급된 서빙 로봇만 약 17,000대입니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이 약 1,900개인데 서빙 로봇은 그 9배 가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자회사인 비로보틱스는 월 29만 9천 원의 서빙 로봇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동네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알바 한 명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데 로봇은 월 30만 원이에요.
아프다고 결근도 안 하고 퇴직금도 필요 없죠. 물류 쪽은 더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CJ 대한통운은 인천 물류센터에 140대의 피킹 로봇을 돌리고 있는데 출고 처리 능력이 기존 대비 2.8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3일 PwC 보고서를 보면 한국 로봇 산업의 98.7%가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 주도한 게 아니라 작은 회사들이 사람을 못 구하니까 하나둘 로봇을 들인 거예요. IFR도 이 점을 짚었어요. 한국은 강력한 자동차, 전자산업이 로봇 도입을 이끌었고 인력난이 이를 가속화했다고요. 또 2018년 이후로 한국의 로봇 밀도가 매년 평균 5%씩 증가해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흐름이에요.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일할 사람이 줄고 사람을 못 구하니까 로봇을 쓰고 로봇을 쓰다 보니 어느새 세계 1위나 됐다. 누가 계획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계획 없이 위기만으로 세계 1위를 만든 나라. 솔직히 이건 좀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국회 미래연구원 이승환 연구위원이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과 중국이 둘 다 로봇 밀도를 높여왔지만 상황이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봇을 많이 쓰는 것과 로봇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한국은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인데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핵심 칩은 남의 것인 상황이에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관절 역할을 하는 부품이 필요해요. 감속기라고 하는 건데 사람으로 치면 무릎이나 팔꿈치 관절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로봇 팔이 정밀하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평균 40%대예요. 나머지 60%는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거죠. 특히 로봇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이라는 소재는 88.8%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거의 전량이에요. 반면에 일본은 달라요. 하모닉 드라이브, 야스카와 같은 회사들이 세계 핵심 부품 시장의 60,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로봇을 쓰는 것도 잘하지만 만드는 것도 잘하는 거죠. 중국도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로봇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서버 드라이버라는 건데 로봇의 근육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이걸 중국이 국산화율을 40%에서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덕분에 로봇 강국이 됐다라는 말은 반만 맞는 겁니다. 로봇을 많이 쓰게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로봇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로봇을 쓰는 나라인 건 맞는데 그 로봇을 만드는 기술과 부품의 상당 부분은 아직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1위라는 타이틀 뒤에 숨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정말로 기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쓰는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로 올라서야 합니다. 한국 로봇 시장은 만든 로봇의 71%를 국내에서만 써요. 반대로 일본은 만든 로봇의 70% 이상을 수출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이 차이를 핵심 격차로 지목했어요. 그런데 한국에겐 남들이 못 가진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다양한 현장에서 로봇을 돌려본 경험이에요. 식당에서, 공장에서, 물류센터에서, 병원에서. 어떤 로봇이 잘 작동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현장 데이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걸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로봇을 가장 많이 쓴 경험을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기술로 바꾸는 거죠. 둘째, AI와 로봇이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장 로봇은 솔직히 좀 멍청해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이거든요. 용접하라면 용접하고 나사 조이라면 나사 조이고 예상 못한 상황이 오면 멈춰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AI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IFR이 올해 전망보고서에서 2026년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질적인 생산 효율을 증명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로봇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응하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여기서 흥미로운 위치에 있어요. AI 서버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HBM은 SK 하이닉스가 세계 1위이고
반도체 생산 기술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잖아요. AI의 두뇌를 만드는 기술력과 로봇을 가장 많이 써본 경험이 한 나라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제대로 결합되면 단순히 로봇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AI 로봇 생태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라고 말한 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매우 빠르게 추격 중이고 일본은 부품 기술에서 여전히 앞서 있거든요. 셋째, 사람에 대한 투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로봇이 늘어난다고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로봇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전망을 보면 제조업 단순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기술 분야 취업자는 계속 늘어나요. 없어지는 일이 있고 새로 생기는 일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전환이 자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20년 동안 라인에 서던 분한테 내일부터 로봇 프로그래밍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독일이 이걸 잘하는 나라인데요. 기업과 학교가 함께 직업교육을 설계하는 듀얼 시스템이 수십 년째 돌아가고 있어요. 기술이 바뀌면 재교육 과정도 같이 바뀌는 거죠. 한국도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직은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재교육, 직업전환 지원, 이런 게 훨씬 더 빠르게 따라와야 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인구 절벽이 세계 1위 자동화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진짜 기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해요. 부품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기술 자립, AI와 로봇의 결합,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 하나라도 빠지면 로봇은 많은데 남는 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한 만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한국은 사람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빨리 움직였고 그 덕에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1위에 올라간 것과 1위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경제에서 삶의 교훈을 하나 찾자면요. 위기 그 자체는 끝이 아닙니다.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과를 만들어요. 내일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로봇이 여기 온 건 누군가의 멋진 계획 때문이 아니라 알바를 구하지 못한 사장님의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선택 수만 개가 모여서 한국이 세계 1위가 됐다는 것. 그 절박함을 기술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인구 절벽은 정말로 한국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동네에서 사라진 알바 자리, 대신 들어온 로봇이나 키오스크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곳이 가장 빨리 바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담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